분양가 상한제의 구체적인 적용 지역이 이르면 다음 달 초 드러납니다. 재건축을 한창 진행 중인 단지들은 상한제를 피할 수 있어서 당장은 큰 영향이 없겠지만 정부의 핀셋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 장기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입니다. 기준금리 인하로 조만간 대형은행들의 예금금리 하락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향후 한은의 움직임에 따라 이미 1%대인 예금금리가 더 떨어져서 0%대 상품이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예금을 통해 자산을 불리는 시대가 끝났다는 말까지 나오는데 자세한 상황 알아봤습니다. 지난 2분기 창립 이래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한 이마트에 징계성 인사가 불어닥쳤습니다. 수장부터 12살이나 어린 외부 인물로 바뀌었고 임원 4명 중 1명이 교체됐습니다. 이 행보가 이마트에 그리고 유통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 분석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본입찰이 2주가량 남은 시점에 예비 입찰에 참여했던 애경그룹이 본격적인 인수전을 시작했습니다. 토종 사모펀드와 컨소시엄을 맺고 HDC 현대개발과 미래에셋이 구성한 컨소시엄에 본격적인 경쟁을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시장과 수요자의 관심을 모았던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막바지 절차를 받고 나면 다음 달 초쯤 첫 대상 지역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제도가 분양 시장에 당장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상황이 어떤지 먼저 김환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 기준을 정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됩니다. 국무회의 통과 후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치면 이달 말 공포, 시행까지 이어지는데 상한제 대상 지역이 아직 선정되지 않은 만큼 즉시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뼈대만 만들어진 상태에서 구체적인 대상 지역은 관계부처 협의와 외부 전문가들로 이뤄진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결정하게 됩니다. 발표한 바 있는 그 요건들을 갖추는 지역들 중에서 이제 조정심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통별로 지정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놓은 상태고요. 서울에서는 강남권과 마포, 용산, 성동구 등 집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상한제 적용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상 지역이 발표되더라도 정부가 상한제 시행 후 6개월간 유예 기간을 준 만큼 당장 분양 가격이 크게 떨어진다는 등의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서울에서 관리 처분 인가를 받은 단지 60곳 중 실제 20곳 정도가 유예 기간 안에 분양에 나서면서 상한제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이 분양가 상한제가 당장은 영향이 없다고 하지만 분명히 시장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 강력한 규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규제 시행 뒤 전망은 어떤지 취재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황인표 기자 나왔습니다. 자, 황 기자. 네. 가장 관심이 가는 건 아무래도 어느 지역이 이 규제를 받을 것이냐잖아요. 서울만 놓고 보면요. 일단 서울 한강변에 있는 자치구들 그리고 이 서울의 부동산 값이 움직일 때마다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이 집값이 먼저 오르는 지역들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강남과 송파, 서초 등 소위 이제 그 강동구까지 포함해서 강남 4구 그리고 정부가 지난주에 합동조사를 실시한 마포와 용산 그리고 맞닿아 있는 성동구까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재건축 추진 아파트가 많이 밀집해 있는 영등포의 여의도, 양천구, 목동 등도 이 상한제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이 정부가 설정해 놓은 6개월간의 유예 기간, 네. 이 기간에 혜택을 받는 단지들은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강동 둔촌 주공 아파트인데요. 다 지어지게 되면 이게 12,000가구나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아파트 단지가 되는데 이 중 5,000가구 정도가 유예 기간 중에 분양될 예정입니다. 반대로 이제 좀 피해를 보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 강남권에다가 한강변의 대표적인 이 재건축 단지 중 하나였던 반포 1단지의 경우 지금 조합원들 간의 분쟁 또 소송전까지 얽혀 있다 보니까 아마도 그 6개월의 유예 기간 안에 이 분양이 이루어지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황 기자가 이야기한 강동 둔촌 주공 아파트처럼 뭐 수천 세대가 이 규제를 피하게 되면
분양가가 들썩거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선분양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기존처럼 허그, 즉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가 통제를 여전히 받게 됩니다. 주변 분양가보다 크게 높지 못하게 지금 분양가를 허그가 통제하고 있다 보니까 재건축 조합들의 불만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재건축 조합들이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서 분양가가 낮아지는 것보다 일단 지금의 제도에서 분양을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냐 이런 계산이 나오면서 분양에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주를 끝내지 못한 재건축 단지의 경우 6개월 안에 이주와 철거, 이 분양까지 한꺼번에 하기가 좀 물리적으로 상당히 빡빡한 그런 시간인데요. 이 상한제 유예 기간을 현재 6개월에서 1년까지 길게 이상 연장해달라 이런 민원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국토부에 오늘 이런 민원에 대해서 확인해 봤더니 현재까지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네,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시중은행들도 속속 예금금리를 낮출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예금금리는 1%에 간신히 턱걸이하는 수준으로 떨어지고 0%대 초저금리도 현실화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은행에 저축해서 목돈 만드는 시대는 사실상 끝났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손석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시중은행의 예금 상품 금리입니다. 올 초만 해도 2%대였던 예금 금리는 지난 7월 기준금리가 인하되자 1%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이달 한 차례 더 기준금리가 인하돼 예금 금리는 1%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시중은행들의 예적금 금리도 이르면 다음 주에 반영되어 같이 인하될 예정입니다. 기준금리가 현재 사상 최저인 1.25%로 떨어진 만큼 이를 감안하면 예금금리는 1%대를 간신히 유지하는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년 추가 기준금리 인하가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어 0%대 초저금리 상품도 머지않아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가 1%대로 떨어지게 되면 거의 한 72년 정도가 걸리는 거잖아요. 예금에 의지해가지고 자산을 불려서 노후 자산을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시기로 이제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상 최저금리에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장기 고정금리 대출 상품인 적격대출의 경우 대부분의 은행들이 4분기 한도를 소진했고 혼합형 고정금리 대출 상품의 경우 일부 은행들이 신규 판매를 중단하며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SBS CNBC 손석우입니다. 이렇게 낮은 기준금리는 예금 수익성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퇴직연금은 보수적인 운용을 하기 때문에 예금이나 적금을 많이 편입하다 보니 저금리의 영향을 그대로 받게 되는데요. 당연히 최근 수익률 좋지 않습니다. 이어서 류정훈 기자입니다. 퇴직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고 있는 퇴직연금. 그러나 직장인 중 상당수는 퇴직연금이 어떻게 운용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저희가 모르는 일반 보험회사에 그렇게 넣는 것만 알고 있어요. 아니요, 그런 건 전혀 몰라요. 알려준 적도 없는 것 같고. 퇴직연금 수익률만 보면 노후 보장이 되겠냐 걱정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노후도 불안한데 퇴직연금 수익률이 더 떨어진다고 하니 걱정입니다. 퇴직연금 시장은 200조 원에 달하지만 수익률은 여전히 1% 안팎으로 저조합니다. 올 3분기까지 시중은행 4곳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수익률은 1.5%에서 1.8% 수준으로 2%가 채 안 됩니다. 여기에다 운용사가 떼가는 0.4% 정도의 수수료에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수익률은 사실상 마이너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예금금리 하락은 수익률을 더 끌어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연금은 거의 대부분 1순위가 무조건 안정성이기 때문에 안정성 자산인 예금에 일수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금금리가 오르는 것도 아니고 떨어진 마당에 퇴직연금 수익률을 땡길 수가 없죠. 이런 가운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금융사가 가입자 운용 지시가 없어도 알아서 운용하는 디폴트 옵션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국회에선 원금을 까먹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 관련법 개정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상황입니다. SBS CNBC 류정훈입니다. 해외 금리 연계 파생 결합 상품 DLF 사태가 현재 진행 중이죠. 그런데 KB 하나은행이 DLF와 관련해 2차례 전수조사를 한 뒤에 손해배상 검토 자료를 만들었다가 금융감독원 검사 직전 이를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윤철 기자. 네, 신윤철입니다. 네, 이게 말하자면 조사 직전에 증거인멸이나 다름없는 행동을 한 건데 어떻게 밝혀진 겁니까? 네, 금융감독원은 이를 국감 현장에서 밝혔는데요. 하나은행이 지성규 행장의 지시로 DLF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한 2차례 전수조사를 진행했는데 이 자료를 금융감독원 조사가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 8월 초에 삭제한 것입니다. 김동성 금감원 은행 담당 부원장보는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자료는 손해배상을 위한 중요한 내부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황은 일단 그렇고 금감원과 하나은행 쪽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자료를 은닉하고 또 고의적으로 삭제를 했다는 입장인데요. 금감원은 최근 DLF 검사에서 금융보안원의 협조를 받아 이 자료들을 살리는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습니다. 삭제된 자료는 대부분 복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대해 하나은행 측은 현황 파악과 내부 참고용으로 보관할 필요가 없어 삭제한 것이고 검사 계획이 나오기 전에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오늘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하명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은 삭제 의혹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면서도 상황에 대해서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고 DLF 사태와 관련해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관련해서 입을 열었다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오늘 국감에 출석해 이번 하나은행, 우리은행의 DLF 사태가 은행 전체의 구조적 문제와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이에 동조하는 시각을 보여줬습니다. 윤 원장은 DLF 판매가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 없고 금융사가 도박을 만든 것이라며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또 은행 체계에 문제가 있고 내부 통제에 취약성이 있었던 만큼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기준을 정할 때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감에서 은행들의 책임론이 부각됐고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금감원의 분쟁 조절 절차를 전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배상의 규모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SBS CNBC 신윤철입니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이 홍보직원에게 기자를 위협하라는 지시는 물론 직원들에게 폭언과 갑질을 수시로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현 기자. 권용원 금투협회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폭언과 갑질을 한 겁니까? 네, 지난해 2월 취임한 권용원 금투협회장은 최근 한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에서 홍보 담당 직원에게 일이 잘못될 경우 기자들을 위협하라며 조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운전기사와 직원들에게 수시로 갑질을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면박을 주는 등 폭언을 서슴지 않게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회사 임직원과 함께한 술자리에서는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듯한 성희롱 발언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권 회장은 어떤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까? 네, 권 회장은 오늘 오전 사과문을 통해 기자와 여성, 운전기사를 포함한 협회 임직원들에게 머리 숙여 깊이 사과한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어떤 구차한 변명도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거치 문제에 대해서도 관계되는 많은 분들의 의견과 뜻을 구해 결정하겠다고 언급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조직이 빨리 안정을 되찾아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들이 중단 없이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김상현입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렸고 또 앞으로 더 내릴 가능성도 내비치면서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자산가는 은행에 돈을 묶어둘 이유가 없고 집을 사려는 사람들은 대출을 받을 이자 부담이 줄어드니까 투자와 매매 수요가 일제히 몰리면서 집값이 뛸 것이란 전망 때문입니다. 논리적으로는 별 무리가 없어 보이는데 실제로도 그럴까요? 관련해서 그래프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그래프 중에 빨간색 그래프가 지난 2005년 이후의 기준금리 움직임이고 파란색 그래프는 전국 아파트 값의 직전해 같은 기간 대비 상승률입니다. 아파트 값은 보시는 것처럼 2005년 이후 크게 4번 큰 상승 곡선을 탔는데 이 요동치는 구간의 금리 움직임을 보면 이때는 오르고 이때는 내리고 이때는 또 다시 오르는 등 딱히 특정한 패턴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만 보면 기준금리 인하가 집값을 끌어올린다는 분석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금리가 핵심 요인이 아니라면 뭐가 영향을 미칠까요? 여기에 이 노란색 그래프 가계부채를 추가해 봤습니다. 아파트값과 마찬가지로 직전해 같은 기간 대비 상승률을 구해봤는데요.
가계부채보다 아파트 값의 변동폭이 훨씬 위아래로 크기는 하지만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고 내려갈 때 같이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는 등 부채가 쌓이는 속도가 빨라지면 집값도 빠르게 올랐고 반대로 부채가 천천히 쌓이면 아파트 값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난해 1년만 놓고 보면 연관성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금리도 올랐고 가계부채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졌는데 집값은 올랐습니다. 전국 평균을 내니까 이 정도만 오른 거지 서울은 훨씬 큰 폭으로 올랐었죠. 그래서 결론을 내려보면 일단 집값은 금리보다는 부채와 조금 더 큰 연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금리를 최근 내렸지만 강력한 정부의 대출 규제가 살아있으니까 전문가들도 집값이 당장 오를 것이다 이렇게 예단하지는 않고 있는 겁니다. 다만 지난해의 극단적인 예외에서 볼 수 있듯이 집값은 금리만으로도 대출만으로도 움직이지 않고 규제와 심리, 공급과 수요 등 다양한 변수를 통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내렸다, 대출이 늘었다 등 한두 가지 변수만 가지고 집값이 오를 것이다, 내릴 것이다 이런 섣부른 예측은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예비 입찰에 참여했던 애경그룹이 다음 달 7일 아시아나항공 본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본격적인 도전장을 던졌다고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인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네, 먼저 애경그룹이 컨소시엄을 맺은 회사가 어디입니까? 네, 애경그룹은 스톤브리지 캐피탈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한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7일로 예정된 아시아나 본입찰에 각각 전략적 투자자와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하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스톤브리지였을까요? 애경과 스톤브리지는 지난 2017년 협업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스톤브리지가 애경산업 지분 10%를 투자했는데요. 애경그룹은 과거 협업한 경험 등을 이번 컨소시엄 구성 배경으로 설명했습니다. 애경그룹 지주사인 AK홀딩스의 현금성 자산은 5천억 원 안팎, 스톤브리지 캐피탈의 운용 자산은 1조 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다른 경쟁자들 상황은 어떻고 남은 절차는 뭔가요?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은 또 다른 유력 경쟁자 현대산업개발 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과 애경 스톤브리지 캐피탈과의 2파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KCGI는 아직 파트너를 찾지 못했습니다. 다음 달 본입찰을 시작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등 본격적인 인수전이 시작됩니다. 한편 이동걸 산업은행장은 아시아나항공 매각과 관련해 통매각이 여의치 않을 경우 분리매각 가능성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1조 5천억 원에서 2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매각가와 아시아나항공의 추가 금융 조달 이자 등을 감당할 곳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번 매각은 중간에 변화를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자, 이번엔 전격적인 인사를 시행한 이마트의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온라인 쇼핑이 급성장하면서 이마트는 사상 첫 적자를 냈고 그런 만큼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젊고 전문적인 인력을 발탁했다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관련해서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산 기자 나왔습니다. 자, 강 기자. 네. 먼저 이번 인사 내용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이갑수 대표가 퇴진하고 이 강희석 베이넨트컴퍼니 소비재 유통부문 파트너가 이번 새로운 대표이사로 영입됐습니다. 이렇게 이마트의 수장이 외부 인사가 영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강희석 대표는 행정고시 출신으로 농림수산식품부의 식량정책과 등을 거친 뒤에 미국 와튼스쿨 MBA를 마치고 지난 2005년 글로벌 컨설팅 기업 베이넨컴퍼니에 입사했습니다. 전임 이갑수 사장과는 12살의 나이 차이가 있습니다. 한편 신세계 조선호텔 대표이사에는 한채양 부사장이 내정됐고 신세계 INC 손정현 상무는 부사장부로 승진했습니다. 또 이해주 전 판매본부장과 박승학 CSR 담당이 상무로 승진했습니다. 이번 인사로 임원 40명 중 11명이 교체됐는데 이마트는 젊고 실력 있는 인재를 기용했고 성과주의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이마트는 매년 12월 초에 인사를 단행해왔지만 올해는 공교롭게 이례적으로 한 달 넘게 앞당겨졌습니다. 그렇게 인사가 앞당겨진 게 아무래도 실적 부진이 가장 큰 이유겠죠. 그렇습니다. 이마트의 실적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지난 2분기 영업 손실을 봤을 때 299억 원을 기록하면서 창립 이후 첫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또 올해 3월 이마트와 이 백화점 온라인 사업부를 분할 합병해서 했던 SSG닷컴, 쓱닷컴을 봤을 때 뚜렷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쓱닷컴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최근 3개월간 113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 온라인 중심으로 급변하는 이 유통업계에 대응하기 위해서 문책성 또 세대 교체성 인사라는 그런 설명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인사가 앞으로 어떤 변화를 좀 불러올 수 있을까요? 우선 이 정용진 부회장이 좀 진두지휘하고 있는 이 초저가, 이 온라인 마케팅에 좀 이색 마케팅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인사와 함께 단행된 조직 개편에서는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기존 상품부를 이완화하고 또 이 4개의 판매 담당 부서도 새롭게 신설되는 조직 개편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올 연말 경쟁사들의 인사폭 역시 이마트처럼 이렇게 진행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강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황창규 KT 회장의 임기가 내년 3월 끝나면서 차기 회장 선임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외부 회장 공모가 시작됐는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상황과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정윤형 기자, 우선 회장 후보 모집 상황 어떻습니까? 네, KT 이사회사나 지배구조위원회는 회장 후보자금 구성을 위한 외부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접수 기간은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입니다. 앞서 지난 6월부터는 사내에서 회장 후보군을 구성해 교육과 심사를 진행 중입니다. 사내 후보군은 KT 또는 그룹사 대직 2년 이상이면서 KT 직급 기준 부사장 이상이 대상입니다. 유력 후보로는 구현모 커스터머 앤 미디어 부문장, 오성목 네트워크 부문장, 이동면 미래 플랫폼 사업 부문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차기 회장 선임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네, 사회 후보에 대한 공모가 마감되면 지배구조위가 사내외 회장 후보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어 11월 말에서 12월 초쯤 회장 후보 심사위원회가 추려진 후보들을 심사하고 이후 이사회를 거쳐 최종 1명의 후보가 확정됩니다. 최종 후보는 마지막으로 내년 3월 주주총회를 통해 회장으로 선임됩니다. KT 회장 선임은 외풍 차단이 관건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그동안 정권 입맛에 맞는 인사가 회장 자리에 앉는다는 논란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2002년 KT는 민영화됐지만 오너가 없는 지배구조 탓에 외풍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이에 KT는 지난해 정기주총에서 정관을 변경해 회장 선임 과정을 2단계에서 4단계로 강화하기까지 했는데요. 이번에 이런 제도 변화가 실제로 외풍을 차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요즘 해외여행 가실 때 국내 항공사보다는 가격이 훨씬 저렴한 외국 항공사 이용하시는 경우 많으시죠. 이 외국 항공사들의 공격적인 가격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국내 항공사들 고민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안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에서 베트남 다낭행 항공권 가격을 비교해봤습니다. 비슷한 시간대 베트남 국적의 항공기 운임이 국내 저비용 항공사보다 3만 원 넘게 저렴합니다. 일단은 가격이 제일 저렴하기도 했는데 일단은 제가 가려는 도시가 직항 노선이 없어가지고 찾아보니까는 그 항공사가 가고 있어서 경유해서 갔었습니다. 최근 외항사의 국내 진출에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실제로 항공권 구매도 늘었습니다. 한일 관계 악화 등으로 어려운 국내 항공사들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그 외항사들이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게 되면서 기존 항공사들은 동일한 노선에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격과 환승 장점을 내세우는 중국과 중동 항공사들이 위협적입니다. 중동 3사, 그다음에 중국 3사. 이들 항공사는 최근에 빠르게 시장을 넓혀가는데 그 배경에는 정부가 지급하는 사실상의 불법 보조금이라는 것이 있고요. 거기와 경쟁하는 우리 국적 항공사들로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조정에 들어갈 정도로 체력이 바닥난 국내 항공사들이 외국 항공사와 힘겨운 생존 경쟁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SBS CNBC 안지혜입니다.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에 치명적인 지문인식 오류가 발생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관련해서 금융사들이 사용 자제를 당부하는가 하면 금융당국도 피해가 있는지 확인에 나섰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주 안에 해당 오류를 고치겠다는 입장인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현우 기자. 네, 김현우입니다. 네, 먼저 금융당국은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조사에 나섰다는 소식부터 짚어보죠. 네, 금융감독원이 갤럭시 S10 등의 지문 오류와 관련된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가 확인되면 보고하라는 지시를 금융사에 했다고 말했습니다. 갤럭시 S10의 실리콘 케이스를 씌우면 다른 사람의 지문에도 잠금이 풀리는 오류가 지난주 외신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이 오류를 이용하면 제3자가 모바일 뱅킹에서 계좌 이체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금감원은 금융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은행 등 금융권에서도 예상되는 금융 피해를 측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오류 수정이 좀 최대한 빠르게 이루어져야 할 텐데요. 네, 삼성전자는 빠르면 이번 주 안에 패치를 배포해 오류를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실리콘 커버의 돌기 패턴을 지문으로 인식해 오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사들은 보안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갤럭시 S10의 지문 인식 기능을 사용하지 말라고 고객들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오류가 빨리 수정되지 않으면 금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과 고객들의 불안도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또 패치 후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삼성 브랜드 신뢰와 후기 제품 판매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김현우입니다. 지난달 개인들이 안전자산인 달러화를 대거 사들이면서 개인 달러화 예금 잔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내국인과 6개월 이상 거주 외국인의 달러화 예금 잔액은 136억 6천만 달러로 지난 2012년 6월 통계 공표 이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최근 글로벌 경제의 성장세 둔화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지면서 고액자산 가진 개인들이 달러화를 사들인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기준 전국 고액 상습 체납자 상위 100명이 6천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고액 상습 체납자 1인당 평균 59억 원가량의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체납액 규모별로 보면 2억 원에서 5억 원까지의 구간에서 체납 인원과 체납액이 가장 많았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담비입니다. 오늘 늦은 오후부터 정체하는 대기오염 물질의 영향으로 서쪽 지방의 미세먼지 농도가 짙겠는데요. 이 영향은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면서 수도권과 충청, 전북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먼지가 차차 해소되면서 다시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 많은 가운데 낮 동안에는 평년 기온을 웃돌며 따스하겠습니다. 다만 서울과 대구의 아침 기온 12도로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데요.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만큼 외출 시 입고 벗기 편한 겉옷으로 체온 유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은 낮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고 낮 기온은 22에서 24도로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동해안도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 기온 13에서 14도로 쌀쌀하겠고요. 낮 기온은 20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제주도는 낮부터 점차 흐려지겠고요. 일교차가 10도 이상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당분간 전국적인 비 예보는 없겠지만 목요일에서 금요일 사이 제주도와 남해안, 동해안에는 비가 내리겠고요. 주말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